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2015년도 전반적인 한번 경제 전망을 주요 대륙별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그다음에 고정투자 회복으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은 사실 디플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중앙은행 측에서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해서 좀 인플레이션을 살짝 유도해 보겠다, 그런 정책을 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악재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2007년, 8년 이때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한동안 한 6, 7년 정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투자 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세계의 어떤 그런 제조 공장으로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세계 소비 어떤 시장으로서 역할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어떤 그런 최소 7%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강통이라고 해서 중국 주식시장을 지금 일부 개방했고 또 계속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올랐죠. 지금 중국 상해지수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서 보면은 아주 유망한 그런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망한 주식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5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만 해드려 보겠습니다. 원자재 수출 국가가 있고 수입하는 국가가 있죠. 그랬을 때 입장이 많이 이제 상반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나라, 원유 수입이 엄청나죠. 이런 나라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당연히 우선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가령 수입액의 상당 부분이 원유와 유가 관련 그런 제품인데, 원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가격이 10%, 20%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이 동일한 그 규모의 수출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러시아라든가 바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란, 이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에게 수출하는 영역이 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전통 원유, 셰일 오일 해가지고 구분을 해봤는데, 셰일 오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지표에 모여있는 전통적인 원유가 아니고, 어떤 진흙으로 구성된 퇴적암층에 갇혀있는, 땅속 깊이 갇혀있는 그런 이제 오일이나 가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셰일 오일은 시추 방법이 좀 복잡하답니다. 수평 시추를 하거나 고압 파쇄 기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채굴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 오일 관련된 산업가의 이제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원유라든가를 수입하는 나라에는 상당히 호재로, 또 물가도 좀 안정되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세계 3대 안 좋은 거죠. 3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보더라도 GOD라고 합니다. GOD는 가수 이름 GOD가 아니고요. 그렉시트, 오일, 디플레이션, 3가지의 머리 글자입니다. 첫 번째 저유가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가가 낮아져 가지고 어떤 그런 세계 경제가 일단 위축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가 좀 잠잠해지려고 했더니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급진 좌파 연합이라고 그래요. 시리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 정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아주 뭐 힘든 그런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거부하고 따로 그리스 통화를 따로 쓰겠다. 유로존을 탈퇴해가지고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는 뭐 그 지금 그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타 피그스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뭐 이탈리 이런 나라들도 같이 동반해서 도미노처럼 이탈 조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EU라든가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IMF 이런 데서 막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 나쁜 사례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중간 또는 좋은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리스가 계속 이 어떤 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저유가와 디플레이션 우려 부분은 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물가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수요가 아예 사라져서 디플레이션 되는 것은 위험하죠. 상당히. 그건 뭐 완전히 주머니를 꽁꽁 닫고 해가지고 뭐든지 다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 공급이 좀 과잉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어쩌면 지금 셰일 오일만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 그 원유, 전통 오일이 채굴량이 확인된 것만큼 된다고 합니다. 대략 60년 정도 쓸 양이 어떤 채굴량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갑자기 많아진 그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낮아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각종 뭐 석유화학 제품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저물가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벌써 3년째 이렇게 1%대로 가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지난달에는 0.8%, 전년 동월 대비니까 이제 0%대 물가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상태죠. 물론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가정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물가가 낮을 때는 이제 금리도 낮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와 물가는 이제 세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로 생활하시는 그런 노동자 계층에 계신 분들은 노동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가령 한 달에 150만 원 번다 하면은 뭐 크지 않은 월급이지만 과거에 뭐 은행에다가 5억을 넣어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10%였다고 치면은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연봉이, 금융소득이 5억에 10% 5천만 원인데, 그러면 대략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타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 소득으로. 하지만 지금처럼 2%가 채 안 되거나 이 정도 되면 10억을 넣어놔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수령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따라서 고금리 시절에 나의 근로의 가치가 지금 저금리 시절의 근로의 가치보다 좀 떨어졌다 이거죠. 지금 근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사회 정의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BSI 지수는 심리, 즉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기간 후에 여러 가지가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죠.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가 났습니다. 30개월 이상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따로 2014년도는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대략 그 흑자가 났는데요. 그 무역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2015년도는 같은 조건에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치를 조만간에 또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가지수는요,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수 중에서 상해 지수 빼고 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해 종합지수는 좀 심하게 올랐습니다. 포인트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 2,000포인트가 2,400포인트 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후강통이라고 해서 중국 그 시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죠. 일일 뭐 그 투자하신 한도가 130억 뭐 위안 이렇게 하니까 한
우리 원화로 본다면은 한 2조 원 정도 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막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요. 금리는 변동 없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라든가 은행권의 최고금리도 변동 없다는 얘기 뭡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저금리가 바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근데 지금 지난달부터 좀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는 그 대출금리, 코픽스 대출금리죠. 코픽스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일단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늦게 따라가죠. 아무래도 그 시차를 두고서 좀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가계에는 좀 불리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늦게 떨어뜨리는 것이 수익이 많아지죠. 예대 마진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코픽스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지금 계속 멈춰 있다고 하면 수신 쪽의 금리가. 어찌되었든 지금같이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시즌에 혹시 주택을 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담보대출을 이용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장기로 고정금리로 받아놓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미국발 금리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어떤 그 대외 변수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2014년 10월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원달러가 1,1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른 건데요. 사실 2013년 말에 봤을 때, 1년 전으로 들어갔을 때, 지난달 기준으로 1,000원을 내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000원을 내려가지 않겠는가. 근데 예상은 뭐 주로 예상했던 분들이 막 빗나갔죠. 그래서 1,1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경상수지를 떠나서 어떤 그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보다 더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엔화가 이제 절하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원화가 이제 가치 평가 절하되는 효과가 상쇄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다를 수 있죠. 올해는 경상수지, 즉 무역수지가 흑자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고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통화량은 뭐 M2 증가율은 계속 좋고요. 그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강보합이지만 주식에 직접 거래하는 거라든가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간 줄었다라는 거고요. 원자재는 뭐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월 평균이기 때문에 62달러 나타나지만 하루하루 본다면 최근에는요 50달러가 막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뭐 40달러가 목전에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40달러까지 간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셰일 오일이라든가 셰일 가스 채굴하는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어떤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석탄보다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쪽이 이제 망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접겠죠. 아니면 유보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 오페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유가를 올려서 다시 또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속셈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질 수 없죠. 미국이 건 60년 동안 산유국이긴 하지만은 석유를 원유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중심으로 한 셰일가스 업계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간에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금 시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 금 시세가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온스당 한 1,800달러, 1,900달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1,1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시중에 보면 돌반지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일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금값이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물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의식들이 생기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시 어떤 골드뱅킹이라든가 뭐 골드바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여윳돈이 있다면 일부 자금을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부분은 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진 않고요. 더 폭등하지는 않고요. 저 음마아파트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4,400가구 큰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30평이죠. 9평수로 전용 면적 한 80제곱미터 좀 되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어떤 하방 경직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그 디플레이션 우려가 모두 소진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이 좀 커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한동안은 지금 이 상태로 0.2%포인트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봤는데요. 일단 저금리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우리 고객분 상담할 때라든가 아니 본인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각을 가지고 계시고 상품들을 한번 가입을 하든 안 하시든 알고 있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ELB, DLB가 있죠. 뭐 ELB는 주가지수 연계고 DLB는 파생 상품 쪽인데 B가 본드죠. 제가 종전에 S에서 뭐 증권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채권 이런 뜻인데요. 아시겠지만 ELB, DLB는 원금 보장해 줍니다. 원금 보장해 주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반 후에 지금 가입할 때에 비해서 대상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보통 되죠. ELB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주고요.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수익이 최고 뭐 10% 이상, 뭐 2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화 상품입니다. 지금처럼 박스권에 움직일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양방향, 상승과 하락을 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ELB를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최저 보증이율 상품. 지금 금리가 매우 낮아져 있거든요. 뭐 2% 채 안 되거나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지금 물가가 지금 낮아서 그렇지 웬만한 그런 우리 과거 역사를 봤을 때는 물가가 3, 4%였었거든요. 그러면 역마진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최저 보증이율 상품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쪽에 보시면 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장성 보험, 즉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최저 보증이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은행에서 그 어떤 받는 예금 이자보다 대신 그런 보증이율은 장기간 동안 보증해 주죠. 이랬을 때 그런 상품을 잘 찾아보셔가지고서 이제 고객들에게 상담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인데요. 뭐 변액보험은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라고 하실 나온 상품인데 어떤 그런 금리가 낮고 하면 은행 공시이율 상품은 아무래도 그 시중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안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일단 보험 상품은 사업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액면의 공시이율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이자율을 고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변액보험이 딱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변액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변액보험 중에서 고객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찾아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변액보험 산하에 그 자펀드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또 어울리는 그런 자펀드에다가 자금을 배분하는 그러한 역량은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유망 주식에 대해서 한 5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뭐 몇 달, 1년 안쪽에 단기 이런 개념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시진핑 체제가 이제 끝날 좀 상당한 기간 후에 그때쯤 됐을 때 평가해 보면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뭐 2000포인트대 중반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07년도 6000포인트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체 지수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들로 보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소위 수익이 높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해요. 뭐 일부 중국의 대형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시가 배당이죠. 배당률이 7%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좋은 투자처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상해자동차라든가 중국농업은행, 텐센트, 그리고 상해복성제약, 중국국제여행사. 상해자동차는 제조회사이긴 하지만은 중국인들 그 많은 인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농업은행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중국농업은행이라고 하고요. 텐센트는 이제 어떤 게임 업체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카톡이죠. 뭐 QQ랑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상해 복성제약은 중국 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 잘 살게 됐고, 그럼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고, 또 간병 어떤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혜택을 상해 복성 제약이 누릴 걸로 보여지고요. 또 여행하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갔다 하면 뭐 상당히 그 파급효과 크지 않습니까? 중국 국제여행사 부분이 이제 그런 혜택을, 특히 면세점에 관한 권리를 중국 국제여행사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깊이 나지 못하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 후쯤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됐을까 하면은 이 5가지 정도를 보면 어떤 그런 어떤 자본주의 또는 그런 증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율의 역습에 대비하자라는 부분은요. 이제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가시고 또 유학생도 있고 또는 해외 상품 투자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국경을 떠났을 때는 전부 다 달러로 이렇게 환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율 자체가 지금보다 이제 더 우리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나거나 했을 때 지금 뭐 원달러 1,10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뭐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2015년도는 원고로 지금처럼 그 어떤 환율이 숫자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부 외화예금에다가 많이 가입하는 고객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 2015년 전체로 봤을 때 변화 어떤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분들 가정에는 오히려 저금리 혜택을 받고 또는 저유가로 인한 그 생활비 절약된 부분을 보험을 더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펀드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첫 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